방귀 한 번에 쌀 100석 번다는 머슴, 양반이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 나섰습니다. 이 방망이 하나만 있으면 평생 곡간 걱정은 없을 것이요. 고생 끝이구만요. 근데 마누라 잔소리는 안 없어집니다요. 만석이 자자, 목청을 남녀노소 높이며 누구나 한번 낡은 와서 방망이 보세요. 하나를 번쩍 오늘따라 들어 물건들이 아주 올렸습니다. 좋아 보이는구려. 저작거리 한복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경원 대감의 눈이 그 방망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망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방망이에 숨겨진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건강의 시작은 음식이에요. 오늘 어떤 음식 드셨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에 경원이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집안은 몰락해가는 처지였지만 경원 대감은 그런 사정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흉내를 낸 두루마기를 걸치고 수염을 쓸어내리며 거드름을 피우는 게 그의 하루 일과였지요. 경원 대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 곳간이었습니다. 이 쌀 한 톨도 어찌 버릴 수 있단 말이냐. 절대 안 된다. 한 톨도 못 준다. 쌀 한 톨도 허투루 나가는 걸 못 견디는 성미였습니다. 심지어 머슴들의 밥그릇에 밥이 한 숟갈만 더 얹혀도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이었지요. 쌀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한 톨이라도 함부로 버리면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두식은 벌써 10년째 그 잔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이 집 저 집 떠돌다 경원 대감 밑으로 들어온 게 10년 전이었지요. 부지런히 일했지만 손에 쥐는 건 늘 쥐꼬리만 했습니다. 두시가 곳간 앞을 지나갈 때는 발소리도 조심하라 일렀거늘. 예, 대감마님. 명심하겠습니다. 두식은 겉으로는 또박또박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을 부려먹었으면 이제 뭔가 돌아와야 할 것 아닌가. 경원 대감의 아내인 안동댁, 정수는 남편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허세를 못마땅해 하면서도 집안 살림에는 누구보다 눈이 밝았지요. 그녀 역시 곳간에 쌀이 느는 걸 좋아했지만 남편처럼 무작정 아끼는 것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쪽이었습니다. 영감, 그 체면치레도 이제 그만 좀 하시오. 곳간에 쌀이 많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임자는 몰라서 하는 말이오. 양반의 체면이 곧 재산이란 말이오. 안동댁은 그런 남편을 보며 혀를 찼지만 겉으로는 크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셈을 하고 있었지요. 저 양반이 언젠가 큰 코 다칠 날이 올 것이야. 경원대 감댁에는 곰내라는 몸종이 있었습니다. 안동댁의 수발을 드는 여종곰내는 통통하고 야무진 인상의 처자였습니다. 안채 사정을 훤히 꿰고 있었고 눈치도 보통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이 곰내를 두고 두식과 만석이라는 두 사내가 은근히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두식의 옛 친구로 떠돌이 박물장수 행세를 하며 이 고을 저 고을을 돌아다니는 사내였습니다. 말주변이 좋고 능글맞은 성격이라 사람 속이는 재주가 남달랐지요. 두식이 경원 대감 집에 머슴으로 들어간 뒤에도 만석은 종종 이 고을에 들러 두식을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두식이 요즘도 그 구두쇠 밑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가? 말도 마시게 10년을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세경도 제대로 안 주려 하네. 그러니 내가 늘 말하지 않았는가? 자네도 나처럼 발 뻗고 다니며 사는 게 어떤가? 발 뻗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나는 곰내가 여기 있어서 이 집을 떠나기가 어렵다네. 만석은 그 말에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곰내라. 그 안동댁 곁에 있는 그 처자 말인가?
어허, 자네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구먼. 눈독이라니. 나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물은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부터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곰례는 이 두 사내의 속셈을 이미 다 꿰고 있었습니다. 두식이 일을 하다 괜스레 물 한 사발을 청하며 곰례한테 말을 거는 것도, 만석이 지나가다 들러 박물을 보여주며 괜히 곰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다 곰례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요. 곰내야, 이 비녀 좀 보아라. 개경에서 온 물건인데 색이 참으로 곱지 않느냐? 박물장수 나으리. 물건 파실 게 아니면 저는 바쁘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허, 내가 언제 팔려고 보여준 것이더냐? 그저 자네에게 어울릴까 하여. 곰례는 못 들은 척 돌아서며 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나한테 이러는 걸 내가 모를까 봐서.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이 두식을 찾아와 은밀히 말을 꺼냈습니다. 두식이, 자네, 그 구두쇠 영감 밑에서 10년을 썩었는데 뭐 손에 쥔 게 있는가? 없네. 그저 밥 세끼 얻어먹는 것뿐이지. 그러니 이제 우리가 뭔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두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내가 지난번 다른 고을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허황된 소문에 잘 넘어가는지 아는가? 특히 욕심 많은 자일수록 더 그러하지. 만석은 목소리를 낮추며 계획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방귀 한 번에 쌀 100석을 번다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소문을 내는 것이오. 자네가 그 재주꾼인 척하고 나는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며 나서는 것이지. 자네 대감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 그 소문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일세. 두식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이 터졌습니다. 허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감이 넘어가겠는가? 넘어가고 말고 욕심 앞에서는 사람이 눈이 먼다는 걸 자네도 알지 않는가? 두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경도 제대로 못 받고 밥그릇에 밥 한 숟갈 더 얹었다고 잔소리를 듣던 세월이었지요. 좋네. 해보세. 어차피 이대로 살아서는 평생 저 집 머슴으로 늙어 죽을 것이야. 이렇게 해서 두식과 만석의 사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석은 박물장수 행세를 하며 저작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슬쩍슬쩍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지요. 내가 지난 장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람을 보았소. 방귀 한 번을 끼면 그 자리에서 쌀 100석이 생겨나더란 말이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니까. 그 사람이 방귀를 끼자 순식간에 곳간이 가득 차더라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끈질기게 여기저기서 같은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장터에서 주막에서 심지어 경원 대감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 사이에서도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소문이 경원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경원 대감의 먼 친척 되는 자가 마침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 전했습니다. 형님, 요즘 저작거리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문이란 말이냐? 방귀 한 번에 쌀 100석을 번다는 재주꾼이 있다는 소문입니다. 경원 대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정말이란 말이냐? 저도 자세히는 모르나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다니는 걸 보면 허튼 소문은 아닌 듯합니다. 경원 대감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쌀 100석. 방귀 한 번에 쌀 100석이라니. 그런 재주꾼이 있다면 내가 데려다가. 그날 밤 경원 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동댁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영감,
무슨 걱정이 있으시오? 잠을 못 이루시는 듯한데. 임자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된다니.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소? 말씀해 보시오. 경원 대감은 결국 낮에 들은 소문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안동댁은 처음엔 헛소리라며 웃어넘겼지만 남편이 진지하게 되풀이하자 슬며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귀 한 번에 쌀 100석이라. 그런 제주꾼이 진짜 있다면 나도 뭔가 챙길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안동댁의 머릿속에도 다른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다음 날 경원 대감은 사람을 시켜 그 소문의 제주꾼을 수소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만석이 스스로 경원 대감 집을 찾아왔습니다. 소인이 박물을 팔러 다니다 대감마님께서 제주꾼을 찾으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 제주꾼을 안다는 말이냐? 알다 뿐이겠습니까? 소인이 직접 두 눈으로 그 제주를 본 사람입니다. 경원 대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 제주꾼이 지금 어디 있단 말이냐?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다만 만석은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다만 무엇이냐? 그 제주꾼이 워낙 몸값이 비싼 사람이라 대감마님 같은 분이 아니면 함부로 소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경원 대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몸값이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진짜 재주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내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어서 데려오라. 이렇게 해서 만석은 경원 대감 앞에 두식을 제주꾼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원 대감은 두식이 자기 집 머슴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두식은 얼굴에 검댕을 칠하고 낯선 반갓을 쓴 채로 다른 고을에서 온 제주꾼 행색을 하고 나타났으니까요. 소인 강원도에서 온 삼복이라 하옵니다. 경원 대감은 두식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지만 10년을 부려먹은 머슴의 얼굴을 그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었으니 알아볼 리가 없었지요. 사한복이라. 정말로 방귀 한 번에 쌀 100석을 번다는 재주가 있다는 게 사실이냐? 사실이옵니다. 다만 이 재주는 아무 데서나 함부로 부리는 게 아니옵니다. 정성을 들여야 하는 재주이지요. 어떤 정성을 들여야 한단 말이냐? 두식은 미리 만석과 짜놓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먼저 몸을 정갈히 씻고 사흘 밤낮을 굶은 뒤 특별한 약을 먹어야 재주가 발동하옵니다. 그리고 그 약을 짓는 데 드는 재료가 값이 좀 나가옵니다. 경원 대감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얼마나 든단 말이냐? 쌀 20석 정도이옵니다. 하오나 그 재주를 부리면 쌀 100석이 생기니 결국 대감마님께서는 80석을 버시는 셈이옵니다. 경원 대감의 머릿속에서 셈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쌀 20석을 내고 100석을 받는다면 남는 게 80석이라는 계산이었지요. 그 순간 경원 대감은 이미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좋다.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어서 그 약을 지어오라. 옆에서 지켜보던 안동댁이 슬며시 다가와 물었습니다. 영감, 정말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임자는 걱정 말고 있으시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것이오. 그런데 그 순간 안동댁의 눈이 삼복이라 자칭하는 두식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뭔가 낯이 익다는 느낌이었지요.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아니, 그럴 리가. 이때 곰례도 마당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곰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삼복이라는 자가 바로 두식이라는 것을요. 저 두 사람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개로구나. 곰례는 웃음을 참으며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당장 나서서 일을 망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재미있게 느껴졌으니까요. 도식과 만석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경원 대감은 쌀 20석을 선뜻 내주었고 만석은 그것을 가지고 사라졌지요. 그런데 만석이 쌀을 가지고 나타난 곳은 도식이와의 약속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 쌀 20석을 잠시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도식과 나눠 가지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에게는 다른 셈이 있었습니다. 곰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커졌던 것이지요. 만석은 그 쌀의 일부를 몰래 팔아 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귀한 놀이개 하나를 사서 곰내에게 건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식이 저 집에 붙어 있으니 매일 곰내를 볼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지 않은가. 이 놀이개면 곰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만석이 계획에 없던 짓을 벌이면서 사기극의 자금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안동댁 정수는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삼복이라는 제주꾼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던 것입니다. 분명 어디서 본 얼굴인데, 그래, 도식이와 닮았어. 아니, 그럴 리가 없지. 도식이는 지금 이 집에 있지 않은가. 안동댁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의심을 완전히 지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 몰래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안동댁은 도식을 불러 은밀히 물었습니다. 도식아, 요즘 이 집에 드나드는 그 박물장수와 삼복이라는 제주꾼을 아느냐? 도식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대감마님 심부름으로 몇 번 마주친 것뿐입니다.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삼복이라는 자의 눈빛이 너와 비슷하더구나. 마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소인은 그저 이 집 머슴일 뿐이온데요. 안동댁은 도식을 한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도식은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때 안동댁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도식아, 내가 하나 물어보마. 만약 그 제주꾼이 진짜라면 그 제주로 번 쌀이 온전히 영감에게만 가는 것이더냐?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내 말은 나도 이 집안의 안방마님인데 그 쌀에서 내 목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도식은 순간 안도의 숨을 삼켰습니다. 안동댁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판에 끼어들어 제 몫을 챙기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허허, 이마님도 욕심이 만만치 않으시구나. 도식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마님, 사실은 소인이 그 제주꾼과 조금 아는 사이옵니다. 만약 마님께서 원하신다면 소인이 다리를 놓아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이냐? 그렇다면 그 제주꾼에게 따로 은밀히 부탁하여 내 몫으로 쌀 30석 정도를 더 얻을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도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로구나. 안동댁이 스스로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 마님, 그렇다면 은비녀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그 제주꾼에게 성의를 보이는 것이 예의이오니. 안동댁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자신의 은비녀를 빼서 도식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주면 되겠느냐? 예, 마님. 이 비녀를 제주꾼에게 전하면 마님의 몫을 확실히 챙겨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도식은 안동댁에게서 은비녀까지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도식은 이 은비녀가 훗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곰내는 안채를 오가며 안동댁과 도식이 은밀히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곰내는 처음엔 그저 흥미로운 구경이라 여겼지만 안동대기 은비녀를 넘기는 장면을 보고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 마님이 뭔가 뒷거래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나중에 요긴하게 쓸 수 있을지도. 곰내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며 자신이 본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안동댁과 두식이 나눈 대화 내용을 간단히 적은 쪽지를 몰래 만들어 숨겨두었지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곰내는 이런 일에 유독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러던 중 만석이 또 곰내를 찾아왔습니다. 곰내야,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다. 만석은 품에서 화려한 놀이개 하나를 꺼내 곰내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개경에서 온 귀한 놀이개다. 너에게 참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 특별히 마련했지. 곰내는 놀이개를 받아들며 살짝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걸 살 돈이 어디서 났을까? 박물장수 행세를 한다지만 벌이가 그리 좋지 않을 텐데. 곰내는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박물장수 나으리. 요즘 장사가 잘 되시나 봅니다. 아, 그렇지. 요즘 이 고을에 물건이 잘 팔리는구나. 만석은 순간 말을 더듬었습니다. 곰내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놀이개는 분명 어디서 훔쳐왔거나 뭔가 부정한 돈으로 산 것이야. 그런데 이때 두식이 마침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두식은 만석이 곰내에게 놀이개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순간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만석이, 이게 무슨 일인가? 아, 두식이. 그저 곰내에게 인사차. 두식과 만석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곰내는 그 사이에서 웃음을 참으며 슬며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 사람 다 나를 두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두식은 만석을 붙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그 쌀로 놀이개를 산 것인가? 그게 조금 손을 댔을 뿐이네. 조금이라니 얼마나 손을 댔단 말인가? 만석은 머쓱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쌀 5서거치 정도. 팔아서 놀이개를 샀네. 이 사람아! 그 쌀은 우리 계획에 쓸 미천이 아닌가? 이러면 나중에 계획이 틀어지지 않겠는가? 두식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미 안동댁에게도 30석을 더 얹어주기로 약속한 상태였으니 계획은 점점 두식이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나. 원래 20석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안동댁 몫까지 챙겨야 하고 만석이는 쌀을 축 내고 있으니 이 판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한단 말인가. 두식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오히려 크게 버려서 확실하게 끝을 내는 게 나을 것이다. 어설프게 마무리하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며칠 뒤 경원대감은 슬며시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쌀 20석을 내준 지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도 그 제주꾼 삼복에게서 별다른 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보시오, 그 삼복이라는 자가 언제 제주를 부린다고 하였소? 경원대감이 만석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그 제주는 정성이 많이 드는 제주라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무엇이오? 삼복이 말하기를 이 제주를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려야 그 효험이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잡아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면 어떻겠습니까? 경원대감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 재주를 보여준다면 내 체면도 확실히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경원 대감은 원래도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으니 이 제안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사흘 뒤 우리 집 앞마당에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그 재주를 보여달라 이르라.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경원 대감이 방귀 한 번에 쌀 100석을 번다는 재주꾼을 데려와 그 재주를 보여준다는 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궁금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재주가 정말 있단 말인가. 경원 대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번에 확실히 알겠구먼. 그래도 궁금하니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보세. 사흘 뒤 경원 대감 집 앞마당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두식과 만석은 이 상황을 보며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거 일이 커졌구나.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으니. 만석이 두식에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두식이 이제 어떻게 할 셈인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로 방귀로 쌀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자네는 내 신호에 맞춰 움직이게. 두식은 이미 마음속에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경원 대감은 마당 한가운데 큰 의자를 놓고 앉아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데려온 재주꾼이 참으로 놀라운 재주를 보여줄 것이오. 다들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시오. 두식, 아니 삼복은 검댕을 칠한 얼굴로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 옆에는 미리 준비한 큰 항아리가 놓여 있었지요. 자, 이제 소인이 정성을 다해 재주를 부려보겠습니다. 두식은 눈을 감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식이 크게 소리를 내며 방귀를 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원 대감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은 어디에 있단 말이냐? 이때 미리 짜놓은 대로 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항아리를 보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항아리로 쏠렸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정말로 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정말이란 말인가?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사실 이것은 두식과 만석이 미리 준비해둔 속임수였습니다. 항아리는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밑바닥에 숨겨둔 쌀을 슬쩍 위로 올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었지요. 두식이 방귀를 뀌는 척하며 발로 항아리 밑의 장치를 건드리면 숨겨둔 쌀이 위로 쏟아져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경원 대감은 이 속임수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오, 이것이 진짜였구나. 삼보가 참으로 놀랍구나. 앞으로 얼마나 더 부릴 수 있단 말이냐. 이때 물끄러미 두식을 바라보던 안동댁이 슬며시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삼복이가 두식이 너였구나. 두식아, 내 몫은 잊지 않았겠지? 두식은 안동댁의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옵니다. 마님,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 은밀한 대화를 곰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마님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시는 게로구나. 그리고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원 대감이 흥분한 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이 제주꾼에게 쌀 100석을 더 맡겨. 이번에는 진짜로 온 곳간을 가득 채우도록 하겠소.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제주를 증인으로 지켜보아 주시오. 경원 대감은 그 자리에서 곳간 문을 열어 쌀 100석을 몽땅 꺼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안동댁이 순간 놀라 말렸습니다. 영감, 이러다 정말로 큰일 나는 것 아니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오. 임자는 몰라도 돼요. 내가 이미 확인했으니 이번엔 더 크게 버려야 마땅하오. 경원 대감의 욕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쌀 20석을 내주고 쌀이 생기는 걸 눈으로 봤으니 100석을 내주면 몇 배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한 것이지요. 두식과 만석은 이 상황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계획은 그저 쌀 20석 정도를 우려내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었는데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만석이 두식에게 다급하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두식이, 이거 큰일 났네. 쌀 100석을 정말로 내준다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처리한단 말인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가만히 있게. 두식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100석을 다 받으면 이건 더 이상 작은 사기가 아니라 큰 죄가 된다. 이러다가 정말로 큰일이 나겠구나. 두식은 이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벌인 일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인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곰례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잠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곰례에게 쏠렸습니다. 경원 대감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로 나섰냐? 곰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품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며칠 전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사온데 마님께서 이 제주꾼과 은밀히 거래를 하셨다는 것이옵니다. 마님의 몫으로 쌀 30석을 따로 챙기시기로 하셨다지요.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안동댁을 쳐다보았습니다. 안동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마님 은비녀를 제주꾼에게 건네시는 걸 소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경원 대감이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임자, 그게 정말이란 말이오? 나 몰래 저 제주꾼과 뒷거래를 했단 말이오? 안동댁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감, 사실은 나도 이 집안의 안방마님인데 나름의 몫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오. 경원 대감의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내 아내가 뒷거래를 하고 있었다니. 이 소란 속에서 두식은 순간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거야말로 판을 정리할 좋은 기회로구나. 두식은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제주는 원래 정성과 신뢰가 있어야 발동하는 것이온데 이렇게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몰래 뒷거래를 하는 상황에서는 제주가 제대로 발동하지 않사옵니다. 오히려 재앙이 닥칠 수도 있사옵니다. 경원 대감은 그 말에 순간 겁을 먹었습니다. 재앙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부정한 마음이 섞인 채로 제주를 부리면 오히려 있던 재산도 다 사라질 수 있사옵니다. 소인이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 대감마님을 위한 길이옵니다. 경원 대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100석을 내주려던 참이었는데 재앙이 닥친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든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소인이 이만 물러가면 더 이상의 재앙은 없을 것이옵니다. 다만 이미 받은 쌀 20석은 소인이 정성을 들이는 데 쓴 비용이니 돌려드릴 수는 없사옵니다.
경원 대감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내의 뒷거래까지 드러난 상황이라 더 이상 체면을 세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어서 물러가거라. 이렇게 해서 두식과 만석은 쌀 20석을 챙긴 채로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경원 대감은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내의 뒷거래가 드러나는 망신을 당했고, 안동댁 역시 자신의 욕심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 양반이 욕심이 과하더니 결국 이런 꼴을 당하는구먼. 안방마님도 욕심이 만만치 않았던 개로구나. 그래도 그 제주꾼이 물러간 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쌀 100석을 다 날릴 뻔했네. 경원 대감은 그날 이후로 한동안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방귀 한 번에 쌀 100석을 번다는 제주꾼을 믿었다가 결국 쌀 20석을 날리고 아내의 뒷거래까지 드러난 사연이 온 고을에 퍼져나갔으니까요. 한편 두식과 만석은 안전한 곳에 이르러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자네가 그 자리에서 재앙 운운하며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꼼내가 그렇게 나설 줄은 몰랐지. 두식은 그제야 곰내가 왜 그렇게 나섰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뒤 두식은 곰내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곰내야, 그날 왜 나서서 안동댁의 뒷거래를 밝혔던 것이냐? 혹시 나를 도와주려 한 것이냐? 곰내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식이 내가 자네를 도와준 게 아니라 그저 이 판이 더 커지면 나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런 것뿐이네. 자네와 만석이가 벌인 일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두식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단 말이냐? 물론이지. 두 사람이 나를 두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말이야. 이때 만석이 슬쩍 다가와 물었습니다. 곰내야, 그래서 우리 둘 중 누가 더 마음에 드는 것이냐? 곰내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둘 다 마음에 안 드네. 사기나 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어찌 믿고 마음을 준단 말인가. 정직하게 살 생각이 있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세. 두식과 만석은 서로 어색하게 마주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다 곰내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한 셈이었지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두식은 문득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을 속여서 얻은 것이 결국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정직하게 살아야 진짜로 얻는 것이 있겠구나. 두식은 이번 일로 받은 쌀 20석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작은 밭을 사서 스스로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석 역시 이번 일을 겪으며 조금은 철이 든 듯. 더 이상 무모한 사기극을 벌이지 않고 성실히 박물장수 일을 이어가기로 했지요. 세월이 흘러 두식은 자신의 밭에서 정직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곰내가 그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마음을 열어줄 날이 오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경원 대감은 그 일이 있은 후로 한동안 재물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겪은 망신이 워낙 컸던 탓이었지요. 안동댁 역시 남편 몰래 딴 욕심을 부리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남을 속이려는 자가 제 꾀에 먼저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식과 만석의 사기극도 결국 서로의 욕심과 어긋난 계산 속에서
스스로 무너질 뻔했지요.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누군가는 정직하게 사는 길을 다시 찾았으니 이 또한 헛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감자꽃 야담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